네, 지난 주말이었죠. 이재명 정부가 두 번째 강요 인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의 큰 두 가지 축, 경제 그리고 산업의 수장도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눈에 띄는 게 재계 출신 인사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할게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기업인 출신 후보자가 있었어요. 저희도 어제 방송에서 살짝 다루긴 했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누굽니까? 사실 기업인 출신이라 보기에는 조마하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예. 이제 관료 출신이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그 지명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6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적 장관 후보자죠. 왜냐하면 지금 지금 지명된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한 64년생 플러스만 요 정도인데 굉장히 젊은 거예요. 막내급이네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백영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워낙 젊고 그리고 행시도 이분이 36회 행시 출신입니다. 36회면 지금 차관급하고 실장급도 36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실 때 교속 승진을 한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젊은 편이고 이분이 재밌는 거는 행시를 패스하고 기재부에서 근무하실 때 사실 초고속 승진을 하고 굉장히 우리가 기재부에서도 로얄 캐리어라는 캐리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코스를 밟았는데 느닷없이 2017년에 그만둡니다. 그때 굉장히 의외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7년 동안 두산에 있었기 때문에 관료 출신이면서 기업을 두루 이제 같이 한. 뭐 짧게 계신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7년 있었으니까 이런 분이고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예상을 했는데 좀 느끼시겠지만 교수 출신들이 역대 정권에 가장 적습니다. 그럼 두 부류로 나누는데 정통 관료 출신들과 그리고 기업인 출신으로 사실 분류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둘 다가 하이브리드 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테일하고 실용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뭐 이런 코드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 너무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인사들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냥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제 나왔던 저희 김정남 기자도 기재부의 에이스였다. 뭐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이라는 게 또 눈에 띄어요. 이쪽은 원전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잖아요. 어떤 기업인가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원전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에너지 기업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전도 물론 합니다. 사업비 중 가장 큰데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포커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자부 장관의 김정관 후보자를 올린 가장 큰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믹싱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다면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반대하면서 반대에 또 길을 걸었다면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재명 정부의 이번 김정관 그 지명자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 자체가 원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읽을 수 있는 코드인 거죠. 그러니까 원전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읽히는 부분이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0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규모 적자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두산그룹이 망한 줄 알았어요. 구조조정을 굉장히 세게 했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그 올드한 인스트를 계속 구조조정을 하면서 2분기부터는 상당한 흑자를 돌아설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력 사업은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도 합니다. 가스터빈, 수소터빈도 하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담수 플랜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마케팅 담당 사장이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좋아지고 하긴 뭐 따지고 보면은 레디컬한 정책은 너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썩 좋은 성과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적절한 믹스 전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김정원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AI 시대의 머리가 반도체라면 심장은 에너지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도 AI 이야기할 때마다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AI가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AI는 기본적으로 연산과 추론을 같이 하죠.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LLM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4개 국가. 실제 언어로는 3개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게 LLM을 한번 훈련하는데 사실은 수십만 킬로와트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은 GPT-3 아시죠? 네. GPT-3 모델을 한번 훈련시키는데 드는 소비 전력이 1.3 기가와트예요. 기가와트. 1.3 기가와트면 감이 안 와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0만 가구입니다. 이제 감이 왔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전력이 거기뿐만 아니라 이거 한번 돌리고 나면 상당한 열이 발생합니다. 네네. 그럼 또 열을 식히는데 또 에너지가 또 들어가요. 상당히 에너지 들어가겠죠.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AI 3대 강국의 처음 기초가 AI 데이터 센터예요.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전력을 소모하고 있냐면은 2020년 기준이긴 하지만 460 테라와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전력 소비량이 548 테라와트.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이게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하고 돌리는데 우리나라 전력 전체 소비량이 한 80%를 먹는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전력 소모가 절대 적은 나라는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게 2026년까지 예상을 해보면 이게 1000테라와트 늘어난다는 겁니다. 1000테라와트면 일본의 인구가 한 1억 1000만 명쯤 되니까 일본 전체가 에너지 소모량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 전력 발생량으로는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도 돌릴 전기가 없답니다. 지금 대학들도 전기 부족하다고 다들 난린 거 같고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전기 설치비를 할 테니 전기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SK그룹이 울산에다가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 이유도 바로 전력 문제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먼저 그 하정우 수석을 AI 수석으로 보내고요. 기획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움직이는 곳에는 배경훈 AI 센터 원장을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되겠죠. 이 머리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는 바로 김정관 지명자를 보내서 실제적으로는 김정관 지명자의 미션은 2개겠죠. AI 3대 강국을 만들기 위한 이 인프라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두 번째는 이분이 또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 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기재부라 그러면 우리가 통과를 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번엔 정부 이제 조직을 바꿀 때 쪼갠다 그러잖아요. 원래 기재부는 재경부가 있고 그렇죠. 기획부가 있습니다. 재정 쪽이 또 이게 또 이분은 재경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재경부 출신이고 이번에 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구 후보는 기획 출신입니다. 좀 갈라지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분은 이제 지금 관세 협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를 마케팅을 하면서 그러한 어떤 통상 관세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미션은 에너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고 하나는 관세 협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두 가지 미션을 받고 아마 이번에 지명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받으셨지만은 뭐 지금 지명된 분들이 다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일랜드 같은 데도 세계 기업들이 다 유치하고 있지만 지금 전력이 부족해서 여기도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 분야 잘 갔으면 좋겠고요. 자, 다 좋은데 이런 역할들을 해줄 사람들 다 지금 보면 기업인들 출신이 많단 말이에요. 일대 내각에 벌써 기업인이 6명째인데 기업인들이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 대표님께서는 뭘로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같은데요. 관료 출신들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디테일에 강한 분들입니다. 네, 관리 출신들도. 기업인 출신들은 디테일 플러스 사실 AI 분야는 전문가가 관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자리는 전문가 필드에서 경험 있는 사람을 앉히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기획부터 그다음에 정책 수립과 예. 그다음에 실행 부서까지 같이 삼각편대를 만드는데 방점을 찍은 것 같고 예. 사실은 뉴스에는 조금 묻혀 있긴 한데 이번에 임명된 분 중에 차관급 한 분이 아주 전 눈에 띄었습니다. 유재명 차관이라고. 저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 이분이 29일 사실 같이 임명이 됐어요. 예. 유재명 전 과기정통부 장관인데 이분이 역할이 뭐였냐면은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던 분이고 여기에서 AI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실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였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정부가 AI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읽을 수 있는 코드고요. 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 쪽 실무, 산자부, 과기정통부 그리고 AI 수석까지 AI 쪽에는 뭐 알파에서 Z까지 거의 다 지금 구축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AI 그리고 기업인 출신 이쪽에 대한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전반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생각하는 AI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중요성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서 낙오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원히 어떤 빅테크 기업이나 미국 대기업 기업에 종속되는 산업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산업은 굉장히 우리가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AI 인프라나 AI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이번 개각에서 읽혀지는 코드는 제가 한 말씀드렸겠지만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99년도에 들었었잖아요. 그때 웃기게도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 잘 못할지 모르겠지만 광통신이라는 걸 깔았어요. 기억나요. 그 당시 광통신을 깐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ISDN이었나? 가정까지 간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전화선으로 삐삐 통신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광통신의 인프라망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탄생시켰고 맞아요. 우리나라의 검색 시장에서 독립성을 갖고 있는 기초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딱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광통신망을 까는 그런 인프라망으로 AI 인프라를 깔려고 이 정부는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수석부터 과기정통부 장관 그리고 산자부 장관 특히 이제 기재부 장관 구윤철 지명자도 사실은 AI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정도면 이 정부가 AI 인프라에 얼마나 쏟아부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거죠.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잘 잡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까지는 점수를 후하게 줄만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광통신 제가 그 즈음에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컴퓨터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필수 수업으로. 그때 과제가 이메일 만들어 오기. 타수 150타 치기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렇게 IT 강국이 된 거 이런 것도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니까요. 잘 실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 하나 짚어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기후 에너지부 신설이었어요. 이게 아직은 베일을 벗고 있지 않는데 이게 생기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김정관 산업장관 이쪽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라고 하셨잖아요. 역할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공급 안정성도 중요하고 경제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두 개가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는 게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산자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정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 안정성 쪽에 방점을 찍었겠죠. 그래서 이분을 택했겠죠.
믹스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사실 이거와 대치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안정성으로 따지면 원전이지만 그렇죠. 환경부에선 찬성하기가 그래서 이런 대립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 것인가가 사실은 이 정책에서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네네네. 만약에 이제 이 기후부에 대해서는 좀 갈린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에너지부는 어떻게 보면 환경부 쪽에 좀 방점을 찍고 그쪽의 역할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산자부 쪽에서는 에너지 공급부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경제성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할 것인가 했던 고민이 빠지는데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그래서 기후에너지부는 너무 이런 거 아니냐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만 사실 2030년까지는 우리가 아리백도 달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그러면서 안정성과 긴성을 다 잡아야 되는데 이 중간 추 역할을 기후에너지부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환경부와 산자부의 중간 역할을 좀 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이 부서의 지금 설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따지고 보면 환경부는 항상 국토부, 산업부랑은 싸울 수밖에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간에 조율하는 역할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AI를 중심으로 2기가 아니죠. 초기 내각 어떻게 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